네, 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세계전략포럼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세계전략포럼 2011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불확실한 세계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다양한 방안들이 오늘도 나올 예정입니다. 포럼이 무르익는 오늘 그 방안들 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 연결합니다. 조임정 기자. 네, 저는 지금 세계전략포럼 2011이 열리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그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저희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그 열기가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조금 이른 아침이긴 한데요.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맞댄 정관계 사람들은 반가운 인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쉽게 접하기 힘든 명사들이 쏟아낼 현안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첫날이었던 어제는 7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서 금융위기 이후 전개되는 경제 권력의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특히 사전 행사로 기획된 특별 세션에서는 미리 준비한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열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1시간 가까이 이어진 강연에서 미국과 세계 경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통찰과 명쾌한 분석으로 청중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어제 열기가 채식기도 전에 2일째 행사가 곧 시작될 텐데요. 기업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 여기에다 학생들까지 모두 모여서 잠시 후에 이어질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의 기조연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행사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데요. 행사 내용들 좀 전해주시죠. 네, 크게 5가지 섹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어서 불확실성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향후 10년간 미래 사회를 지배할 핵심 트렌드가 무엇이 될지 오늘 포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잠시 후 로버트 루빈 전 미국 재무장관이 불확실성의 시대, 세계 경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에 초점을 맞춰 미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볼 거라고 합니다. 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은 주식과 채권 투자에서 10년 연속 최고 수익률을 달성한 월가의 신화의 주인공인데요.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경제 최화랑기를 주도하며 루비노믹스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미국 역사상 가장 유능한 재무장관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월가 신화의 주인공을 통해 현재 글로벌 경기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섹션에서는 향후 10년간 미래 사회를 지배할 핵심 트렌드를 전망해봅니다. 이를 통해 새롭게 펼쳐질 현실 세계를 예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론자로는 세계 3대 미래학자로 꼽히고 있는 리차드 왓슨과 라비 쿠마 카이스트 경영대학장이 나섭니다. 리차드 왓슨은 IBM과 토요타, 코카콜라, 맥도날드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들에 대한 풍부한 컨설팅 경험의 소유자입니다. 다른 미래학자들과 차이가 있다면 단순히 미래의 트렌드만 전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예상한 트렌드를 토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과 개인의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미래 전략 컨설턴트는 과연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1시 10분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섹션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아 신흥시장을 전망해 볼 텐데요. 중국과 인도 그리고 아세안 신흥국들은 향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죠. 과연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잡을 수 있을지, 잠재적인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짚어보고 정부와 기업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인 대응 방안도 모색해 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전에 예정돼 있는 일정들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트렌드에 대한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 같군요. 오늘 오후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다양하고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다양한 연사들이 토론자로 나서게 됩니다. 세 번째 섹션은요,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세계 경제는 최근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권력이 이동할 것이라는 세계 전략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에 맞는 새로운 투자 프레임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풍부한 물적 자원과 인적 자원을 토대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악재들도 예상해봅니다. 특히 세 번째 섹션에서는요,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경제 예측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와 글로벌 인사이트가 공동 발제자로 나서 자웅을 겨룰 예정입니다. 네 번째 섹션은요, 3시 10분부터 시작됩니다. 앞선 세 번째 섹션과 이어지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업과 개인들이 갖춰야 할 경쟁력을 알아봅니다. 기업의 현자이자 현존하는 최고의 경영 스승으로 꼽히는 차란 어소시에이츠의 램차란 대표가 토론자로 나섭니다. 램차란 대표는 세계 최대 기업인 GE의 제구엘치 회장의 경영 스승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거물급 CEO들 사이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경영 멘토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포춘은 그를 생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컨설턴트로 극찬했고, 영국의 더 타임스는 세계 50대 경영 사상가 중 한 명으로 그를 꼽았습니다. 램차란 대표는 탁월한 학문적인 업적을 쌓은 학자일 뿐만 아니라 저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데요. 특히 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용한 경영의 팁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은 4시 5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제는 글로벌 코리아의 미래 전략입니다. 과연 향후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딘지, 어떤 경쟁력을 살리고 어떤 부족한 점들을 채워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앞서 발제자와 토론자로 나섰던 인사들이 총 출동할 텐데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최우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고요. 리차드 왓슨과 이안 브레머, 라비 쿠마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간단하게 듣기만 해도 알찬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 짐작하셨을 텐데요. 세계 저명 인사들과 함께하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글로벌 경제질서의 재편, 신국들의 급격한 부상, 글로벌 다극체제, 새로운 현실, 소용돌이치는 세계경제, 글로벌 경제 권력의 재편,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의 경제 권력 이동. 이 같은 새로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2010년 성공적인 기초를 발판으로 한층 발전된 2대1 세계전략 포럼 2011. 세계 최고의 경영구루들과 경제 석학들이 제시하는 미래 전략으로 새롭게 전개될 현실을 준비하십시오. 월가의 신화 로버트 루빈, 경영의 현자 램차란, 세계 3대 미래학자 리차드 왓슨, 제이커브 창안자 이안 브레머, 신흥시장 투자의 교본 프랭크 유르겐 리터, 글로벌 경제분석의 대가 존 워커, 아시아 경제분석의 핵심 브레인 라지브 리소스, 중국 대표 경제발전론자 차오이다, 메나의 최고 경제전문가 나세르 사이디. 아시아 신묵들의 도전과 이에 따른 위기와 기회는 무엇인가? 새로운 경제 권력이 등장했다는 국가 전략. 정치와 경제 권력의 이동에 따른 가계의 새로운 투자 프레임, 급부상하는 신흥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기업들의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환경, 창조적 혁신을 위한 신경영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불확실성 속 신흥국 선두주자 대한민국, 글로벌 코리아의 비약적인 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 네, 이제 잠시 후면 로버트 루빈 미국 전 재무장관의 기조연설이 시작될 텐데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On behalf of the organizers, I'd like to thank all of you 전략입니다. for joining us early this 주최 morning. 측을 대표하여 이른 시간부터 자리를 메워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포럼은 어제 공식 개막되었습니다. And as you are aware, this forum is a venue where we explore 세계 전략 포럼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가와 기업 또 개인이 변화와 경쟁에 대한 명확한 전략적인 해답을 구하는 자리로서 준비된 포럼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참가자분들이 어제 특별 세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제는 중동발 정정 불안과 아시아 신흥시장 도약을 재조명해보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세계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조망할까 합니다. 첫 번째, 기조 세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사분과 자장군이 이미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미국 재무장관을 역임하신 로버트 루빈 회장님이 연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루빈 전 재무장관은 세간의 월가의 신화이자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재무장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계신 분입니다. 본 기조 세션의 좌장으로는 김기환 서울 파이낸셜 포럼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현재 KDI의 개원 연구원으로 수고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everyon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my pleasure to serve as a moderator. 본 기조 세션의 좌장의 자리를 맡게 되어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굳이 루빈 전 장관님을 소개하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어제 세션에서 소개가 되셨습니다. 또 이미 루빈 전 재무장관은 많이 알려지신 분입니다. 1995년부터 99년 사이에 미국 재무장관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역임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정부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일 큰 사안은 달러화의 평가 절상이었습니다. 달러화가 지나친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당시에 있었습니다마는 이와는 반대로 현재 많은 이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루빈 전 장관의 지도하에 상황이 해결되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루빈 장관 및 그 팀에게 시의적절하고도 유용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시아 금융위기 때 이른바 IMF 위기 때 미국 재무부의 많은 도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금융 위기를 한국인들이 IMF 위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97년 10월 11월경 한국은 금융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있었던 이유는 많은 외국계 은행이 단기 자금을 한국에게 제공해 준 것이 갱신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롤오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IMF 측에게 가서 그해 12월 3일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합의 조건에 따라 IMF는 3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 금융 패키지를 준비했습니다.
그중 절반 정도가 2차적인 방어선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370억 달러 중에 절반 정도의 금액이 1차 구제금융 패키지로 장기간 분배될 예정이었습니다. 즉 한국이 IMF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족하느냐에 따라서 기간별로 그 금액을 나누어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한국이 유동성 위기가 심각했으나 이 IMF와의 합의가 체결된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IMF 측에게 이러한 구제금융 제공 스케줄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수십 개국의 은행들에게 이러한 자금 제공, 대출 갱신을 고려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조건을 한국 정부가 재협상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한국의 경제 위기를 구했지 IMF의 금융 패키지가 직접적으로 한국의 위기 사태를 타개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미 정부 측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루빈 전 장관은 워낙 명성이 자자하신 분이고 항상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조 연설자로 초빙이 되신 듯합니다. 오늘도 루빈 전 장관께서는 어제만큼이나 내지는 어제보다 더 훌륭한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은 루빈 전 장관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How do we get rid of this? I guess it works. Okay, let me just get set up.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Good. Okay. Thank you very much for the kind introduction. 친절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Many of you may know, yesterday I did 아시다시피 어제 a suggested comment on the United States economy. 저는 주최 측의 부탁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And take a look, 오늘 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국내 정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로서 앞으로 이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한국에 와서 이렇게 발표하게 된 것이 매우 기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의 IMF 위기 때 제가 직접 실무진으로서 재무장관으로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발표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또 한국은 건전한 경제 정책이 장기적으로 세워지면은 정말 경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발표하게 된 것이 기쁩니다. 한국은 그 위기 당시 OECD 회원국으로는 경제 규모로서 11위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7년 8년에는 아무도 이런 그 외환 위기를 예견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위기가 아시아의 다른 불안전한 국가로 전염이 될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까봐 저희는 참 많이 걱정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으로 한국은 여기에 대응을 해줬지만 무엇보다 제 생각에는 대선을
치르면서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고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한국이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되었고 한국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성공적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경제 개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많은 경제학자들은 한국은 모범적인 국가, 건전한 경제 정책을 통해 성장을 잘한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한국은 1인당 GDP가 140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2만 3천 불입니다. 이것은 그 올바른 정책 덕분에 이뤄낸 성과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런 과거의 업적에 대해서 마땅한 자부심을 느끼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상당 시간을 시장과 경제정책 전문가로 민간기업에서 정부 부처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투자에 대한 결정, 사업에 대한 결정, 정책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요즘처럼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전반적인 환경이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즈니스, 정책,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클린턴 대통령 공식 취임 전 93년 1월 달에 클린턴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가 앞으로는 크게 변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제가 크게 변하면서 미국은 새로운 환경에서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클린턴 대통령이 생각하신 것처럼 글로벌 경제는 못 알아볼 정도로 크게 변화했습니다. 중국, 인도, 한국과 같은 신흥국들의 경제적인 부상, 주로 이 에머징 시장의 부상인데 아시아에 많은 나라들이 있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술의 눈부신 진화, 또한 교역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증가, 그리고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가를 하였는데 무역과 투자의 글로벌 통합도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무역 흑자국과 산유국으로 부가 점점 이동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또 천연 자원에 대한 초기 경쟁 체제로 저희는 도입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에너지와 식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의 석유는 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정학적인 그 변화가 있겠죠. 이러한 역사적인 변화 속에 중국이 금세기에는 전 세계의 규모가 가장 큰 1위 경제국으로 부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도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에 제대로 응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미국은 회복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벌 경제 구도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축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과 일본도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더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다 우리가 취합해 볼 때
역사적으로 저희의 글로벌 경제의 역사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몇백 년 동안과는 매우 다른 그 구도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아주 다른 그림이 그려질 텐데요. 과거의 저의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이 정도의 큰 변화가 매번 있었을 때마다 긴장과 갈등 관계가 나타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전환기를 맞이하는 각 국가들이 지혜롭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대처해주고 극복해줄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글로벌 경제는 이렇게 크게 변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지만 사실 경제적인 어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부상하고 있는 아시아의 각 국가들도 자기네들만의 고민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요즘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했거나 인플레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시 경제적인 정책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겠죠. 건실하면서 약간 성장을 축소하면서 인플레이율을 억제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과거에도 이런 상황에서는 정책이 빈번히 실패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과 그리고 또 그 복잡성이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신흥시장의 물가 상승이 선진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또 선진국에서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환율이 조정이 되어서 원자재 가격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조짐을 영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의 위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잉 설비가 있고 그리고 저조한 수요가 있고 또 공급 물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없다고 보는데요. 만약 이 물가 상승이 미국에도 나타나면은 연준위가 상당히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실업, 저성장의 시기 물가 상승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상황이 오면 각 정부 당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가 순탄해지거나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챌린지는 중국과 아시아는 대부분 수출 주도 전략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고조금 정책, 또 무역 장벽 정책, 인위적인 환율 정책 등으로 성장을 하였죠. 아시아 경제의 규모가 작았을 때는 이런 정책들이 괜찮았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이나 미국의 재정 상태가 어렵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미국 소비자가 재정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동력이 되기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수요를 축진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우리는 계속 둘 수는 없습니다. 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무역 불균형이 재정 불균형을 가져다 줬고 이것을 더 이상 우리는 지속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은 또 무엇보다도 자국을 위해서 수출 주도 전략에서 내수 진작을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시아가 원하는 고성장을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부문 간 투자와 고용의 재편, 근로자의 이동, 기업들의 이주, 잘못 배분된 투자 자본에 대한
구조조정, 새로운 기술 습득, 사업 문화 습득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그 결정권자들은 어려운 그런 결정을 이런 상황에서 내리는 것을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 부분과 관련된 제대로 된 그 결정을 내릴지 아니면은 내수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줄지 우리가 두고 봐야 될 것입니다. 아시아나 중국이나 한국을 보면은 이 나라들은 항상 과거에도 그랬고 어떠한 챌린지가 있었을 때는 항상 성공적으로 잘 대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챌린지에 대해서 성공적인 대처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더욱더 불확실하다는 거죠.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계속 개입을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력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글로벌 경제 구도가 이렇게 크게 변할 것이지만 미국 경제는 아직도 저력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챌린지에 대응을 한다면 21세기에도 우리가 건전하게 클 수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전망을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상황도 좀 복잡한데요. 사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그런 역풍을 미국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도 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또 주택 가격도 불안정하죠. 국제 유가,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있죠. 또 일본으로부터 공급이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또 유럽 사태, 또 중동 사태 때문에도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 주정부의 재정 적자가 또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죠. 지난 몇 달 전, 연초에는 계속 긍정적인 조짐이 좀 있었지만 어려움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은데 또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좀 저조하게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가 또 현실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더블 딥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나중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기 전망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제가 방금 언급한 이 시나리오를 좀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연방 부채 한도 조정에 대한 논란 문제인데요. 이 부채 한도를 올려주는 이 룰은 미국에서 제정된 구식법입니다. 사실 상원이 이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높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 상원이 이것을 안 해주면은 정부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은 정부가 한 약속을 지켜줄 수 없을 겁니다. 재무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이 상황을 좀 지연시키려고 이제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그랬고 지금도 그 상황인데 팀 가이트너 현 미 재무부 장관이 8월 2일자로 연방 재정이 소진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곧 이것이 좀 올라가야 됩니다. 재정 적자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산 협상 과정 절차도 분명히 미국에는 있습니다. 제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부채 한도를 우리는 높여줘야 되는데 이 부채 한도를 미국에서 높여주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상원이 예산을 그 정부와 협상할 때 이것을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위험이 있습니다. 95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고 지금도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건 상원이 이 부채 한도를 안 올려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게 예측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희박한 가능성이 있지만 상원에서 부채 한도를 안 올려준다면은 상당히 오랫동안 그 여파가 계속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국 경제에게, 전 글로벌 경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잠시 전에 말씀드린 미국 경제의 장기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역동적인 문화, 기업가 정신, 위험을 감내하는 자세, 노동 및 자본시장 유연성, 또 유럽이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도 유리한 인구 분포상의 특성,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전통이 있고 풍부한 천연자원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의 효율성도 높고 수자원 부분도 효율성이 높습니다. 또 최근 프래킹, 즉 수압 파쇄 기법과 수평 시추 기술 등의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엄청난 천연가스 매장량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습니다. MIT에 CIA의 전에 몸을 담았던 존 도이트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최근 Foreign Affairs 지에 이 도이트 교수가 쓴 글에 따르면은 지난 50년간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혁명적이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 프래킹과 같은 신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천연가스 매장량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진 것을 꼽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양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양한 위험을 내포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지속 불가능한 재정 정책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또 교육과 기관시설 및 기초연구 등 경쟁력 강화와 경쟁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인 부문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이민정책, 의료비용, 교육, 무역 등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 투입 이상의 개혁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과제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합니다만 이 중 재정 수지가 다양한 복수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입니다. 이 재정 수지 문제의 해결이 향후 미래 상황 및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태가 미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습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것은 이로 인해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장과 경제에 어느 시점이 되었던 심각한 영향을 입을 수 있으며 이것이 여러 가지 형태를 띨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 동요라든지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나 인플레 내지는 이러한 요인들의 다양한 경우의 수, 조합이 가능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장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조망하자면은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든 극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을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정치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든지 아니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훨씬 더 가혹한 조처를 취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과제는 또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과정이 어려울 것입니다. 수입을 늘려야 하고 지출은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지금 현재 적자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련 법안을 입법화하지만은 이것이 2년 후에
발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서 그 기간 동안에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 이후 긴축 재정을 전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어떤 일이 전개될지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미국 역사를 보면 미국의 정치 제도는 어려운 과정을 거칠지언정 역사적으로 해야만 하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난제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재정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과정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것이 아니라 많은 희노애락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럽을 거쳐 왔습니다만은 유럽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유럽의 국가 부채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요새 신문지상에서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논의는 이러한 국가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가 제일 자주 꼽히는 문제입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 딱히 해결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다단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저는 중요한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긴축 재정을 하는 국가들이 충분히 오랜 기간 동안 긴축 재정을 시행함으로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독일이 예를 들어서 국민의 7, 80%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긴축 재정 상황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핀란드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유로존에서 재정 지원을 위해서는 만장일치제가 필요한데 과연 만장일치제로 이들 국가들의 재정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스페인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경제 및 스페인의 경제 및 은행 부문의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사안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국가 채무 문제는 제가 봤을 때 깨끗하지는 않더라도 질서 정연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결책이 나올 것이며 이것이 이 지역 그리고 글로벌하게 영향 내지는 확산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유럽의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와 그 여파를 안고 상당히 장기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단일 통화와 단일 환율을 유지하려면은 재정 정책과 기타 정책을 국정 간 조율하는 더 좋은 방식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미국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도전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이슈들은 굉장히 실질적이고도 복잡한 이슈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사실 분석 을 기초로 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노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더 어려운 문제는 바로 정치적인 의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부분의 선진 산업 국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일본은 지금까지 총 20년에 잃어버린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건전한 재정 상황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조처를 단행하지 못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 주요 민주 국가가 급변하는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은 필요로 하는 조처를 단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민주 국가가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 이머징 마켓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국가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온 과정을 보면은 이들은 필요로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단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열거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정학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영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수많은 지정학 전문가들은 우리가 굉장히 이례적인 그리고 복잡 다단한 위협을 직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버 테러리즘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뭐 국가 주체이건 아니면 비국가 행위 주체이건 간에 이들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체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파키스탄의 위험한 상황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가 있고 또 이슬람 급진주의자 세력이 있습니다. 또 중동의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효과적인 민주주의가 들어서기를 바랍니다마는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독재 권력이 지배해왔고 또 민주 제도를 위한 기반과 이러한 제도와 체제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아마 장기간 독재 권력과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이러한 가격 프리미엄 내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유가에 반영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지역 수니파와 시아파 간의 갈등도 있고 또 국가행위 주체 그리고 비국가 주체들이 추가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번째, 소비의 엄청난 증대가 중국과 인도 및 기타 이머징 마켓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자원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특히나 농지와 물을 놓고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수혜를 입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 세계 각 지역에 이러한 상황과 함께 전개되고 있는 것은 소득 불평등 문제입니다. 미국은 실질 임금이 30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물론 90년대에 약간 예외적인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많은 수의 사람이 빈곤을 퇴치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동시에 소수가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발목 질식,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장에 광범위한 참여를 늘리는 것이야말로 경제 안보를 높이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네 번째, 환경 파괴입니다. 여러 다양한 형태로 환경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경을 초월하는 과정의 결과 환경이 궁극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위협은 지구상의 생명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 변화입니다. 경제 정책에서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서 여러 외부 효과와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해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안들은 초국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핵 확산이라든지 환경 문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일한 국가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효과적인 초국가적인 거버넌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 현재 국제 거버넌스 구조는 불충분하거나 그래서 대체되어야 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큰 폭의 개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머징 마켓들은 앞으로 과거에 비해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와 함께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됩니다. 이머징 국가들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과거에 주력해 왔다면 이제는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G20은 그러한 과정의 시작입니다만 결코 그 과정의 끝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기관에 어떻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이들이 효과적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행동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경제 체제는 지금 엄청난 기회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시에 우리는 또한 많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투자자로서 기업인으로서 또 정책 입안자로서 이러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의사결정에 적절히 반영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 오게 되어 저는 기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국과 개인적인 인연이 있고 또 한국과 맺었던 그러한 인연과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이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하는지를 전 지구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한때는 개도국이었으나 이제는 고도의 경제 성장을 달성한 국가로서 한국은 이 글로벌 경제의 두 부분 간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Well, Mr. Rubin gave us a mastery review 루빈 장관님께서 어떠한 도전 과제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He first reviewed major issues. 글로벌 경제가 정책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떤 과제가 있는지 세 개의 지역, 아시아, 미국, 유럽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거시경제적인 어떠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환경보호 문제, 또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아주 큰 그림을 잘 그려주셨는데요. 이제 좌장으로서 제가 할 일은 조금 더 심층적인 논의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어떤 질문 사항을 제가 제대로 전달을 못했다는 느낌이 드시면은 제가 얘기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직접 질문을 장관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Let me first try to probe you a little further.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심층적인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 fully agree that the critical challenge facing the issue. 지금 현재 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주 이슈가 언급하신 것처럼 두 가지, 단기적으로는 이 물가 상승을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아시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무역 흑자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 글로벌 불균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해답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 중국에게 가서 유엔화를 절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수출 주도형 전략에서 내수 확대를 통한 전략으로 전환을 해라라고 얘기하면 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언급을 하신 것처럼 중국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중국은 무역 불균형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시작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적자, 재정 적자는 다 미국이 유발시킨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재정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균형 재정으로 돌아서야 된다라고 중국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과 중국이 뭐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85년에 나왔던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어떤 협의를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새로운 협정을 통해 중국은 자국 통화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절상이 되는 것을 허용하고 또 미국 측은 미국의 재정 적자를 뭐 일정 기간 안에 해결을 해주겠다라고 협의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두 가지 주장이 다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은 수출 주도형 전략을 갖고 있고 또 정부가 보조금을 상당히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임금이 중국에서 상당히 많이 최근에는 올라가고 있지만은 최근에는 무역 장벽, 뭐 인위적인 뭐 환율, 정부 보조금 등등으로 상당히 중국이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장님과 저는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의 이 재정 불균형이 어떻게 보면 이 문제에 또 기여를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미국은 재정 적자 문제를 꼭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해서 미국의 정계가 일단 이 재정 상황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큰 어려움이 불어닥치기 전에 플라자 뭐 협정과 비슷한 것이 나와도 도움이 안 되고요. 미국이 국내에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미국 내에서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을 안 해주면서 중국과 미국이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이 재정 불균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쪽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개입이 돼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플라자 협정과 비슷한 협정은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미국의 예산 적자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내지는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의회에서는 행정부 측에게 더 이상 예산을 지출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채무 한도를 늘려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미국 상황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은 지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채 한도를 조금 높여서 행정부가 경제 회복이 둔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기 진작책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 또 장관님도 참여를 하셔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심층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논의의 결과 행정부가 균형 재정을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까지 달성하기로 약속을 하고 의회도 행정부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여 현재의 경제 회복 과정을 더 가속화하는 방안이 즉 이 양측 간의 합의가 가능치 않을까요? 좌장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질문들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 한도를 높이는 것은 경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출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부채 한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일단은 지금 하룻밤 사이에 없어질 수 없는 적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성해야 되는 약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러한 지출들을 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로 이러한 것을 성공하지 못하면 역사상 최초로 연방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모험이고 결과는 건설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즉, 예산 적자와 무관하게 미국 정부는 약속한 바를 지키지 못하면 지출할 돈이 없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날이면 날마다 이와 관련해서 95년 제가 재무장관이던 시절과 마찬가지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재정 적자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것은 지출만 가지고는 적자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수학적인 계산을 잘 알고 있는데 양당 대표로 구성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구성했으나 공화당 대표부도 참석하고 있는 재정적자위원회에 따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도 늘어나야 하고 여러 가지 기존의 제도 개혁도 있어야 하겠고 또 지출도 줄여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의료 보장제도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의 문제도 해결돼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지한 재정 적자 타겟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하고 이것이 2, 3년 후에 가동되도록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양당 간에 어떠한 조처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분석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와 의견을 토대로 입장이 도출됐기 때문에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럽의 상황은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럽과 관련된 의견도 분분하죠. 또 입장 차이도 있습니다. 유럽에 있는 몇 개 국가들은 이 재정 상태가 상당히 건실하고 이런 나라들은 이 픽스 국가들, 채무 불이행의 문제를 안고 있는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독일로부터 이제 이런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라고 독일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는 하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들 국가들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상황도 해결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독일이 만약에 이들 국가들에게 더 이상 도움을 못 준다면 유럽 국가들이 EU 회원국들이 인정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재정 적자를 해결 못하는 나라들이 임시적으로 유로존에서 좀 탈퇴하라,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까요? 이런 게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없을까요?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많은 유럽의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회원국이
탈퇴하거나 떠나게 되면 뭐 연쇄적으로 다른 나라들이 또 따라 떠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와 한두 개의 나라들이 떠나게 되면은 유로가 달러 대비 절상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독일의 수출 물량이 떨어질 수 있고 사실 독일 수출이 지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유럽 경제의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복잡한 상황입니다. 또 만약에 그리스가 다른 나라들과 함께 유로존을 떠난다면 또 이 채무 구조 조정이 된다면 이 경제가 잘 되고 있는 나라들의 은행에게도 또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연사에게 드렸습니다만 자장으로서 이로써 저는 제 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더 나은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중 중에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Well, we have some person. 저기 한 분 계시네요. 본인 성함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질문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보다 간략하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허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통역 좀... Hang on one second. Wait a minute. Let's see if this works. I think you push this thing down, right? I guess. Yeah. Okay, try it now. 루빈 전 장관님께서는 앞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It's not translating. Somebody. 영어로 좀 하시죠. You talk about the right. You're doing okay. Yeah. You were talking about the. You do it in Korean, and you can translate it. 하시기 바랍니다. Well, we have a better translator than I. Yeah, I know, but the trouble is this thing didn't work. Oh, wait a minute. 루빈 전 장관님께서는. Wait a minute. We'll try again. Wait a second. We'll make it. Yeah, go ahead. 예, 루빈 전 장관님께서는 미래 경제 상황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대해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소통형 리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ou translate. No, actually, I have difficulty following him. So. Yeah, why don't you figure? Try it again. Try it again. 다시 말씀해 주시죠. 불확실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은 조직 내에서 소통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통형 리더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s a very good question. Okay, now that I understand it. 이제 알겠습니다. 예,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골드만삭스를 운영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대한 제 견해도 있고 그다음에 재무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리더들을 보아왔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시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조직을 운영하려면은 리더가 있고 리더가 명령을 하면은 다들 그 명령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중요 사안들을 이해한 리더들이 자신의 부하들과 협력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무성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즉 공통의 이해를 도출하고 직면 사항에 대해서 공통의 이해를 도출한 후 이 리더와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리더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조직의 리더가 자신의 결정에 조직 구성원들이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소통이 중요한데 리더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고 어떻게 일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많은 시간을 기울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즉 공통의 결론이 나오진 않더라도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빈 장관님의 발표는 상당히 포괄적이고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희가 토론 시간을 잘 활용해서 좋은 질문도 나왔는데요.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 세션을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끝내면서 한국의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상당히 좀 허기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다시 장관님이 돌아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를 좀 더 배부르게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꼭 와주십시오. 아주 좋은 대화를 저희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Mr. Rubin and Dr. Kim for that very engaging and insightful session. I'm sure everyone has a clear picture of the current economic situation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많이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두 분께서는 언론 인터뷰 일정을 위해서 퇴장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어서 첫 번째 세션이 시작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